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원중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원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주제는 만성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은 흔히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신경성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 염증 등 특정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만성 소화불량이 심한 경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 복용도 필요하지만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개인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만성 소화불량인데요. 소화불량이 사실 맵고 짜게 주로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화불량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도 되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소화불량은 일반인의 10에서 45%가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질환이 배제되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신경성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였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을 급성, 만성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떤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만성으로 구분짓는 기한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환자분들이 일시적으로 소화불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지속된다면 만성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의학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진단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만성 소화불량 환자들을 만나셨을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염증과 같은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그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더 많습니까? 예, 저희가 보았을 때 위궤양이나 위암과 같이 명백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연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더 많습니다. 원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인이 있는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네. 특정 원인이 있는 경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이 생기는 요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만성 소화불량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한 위염, 역류성 식도염, 아스피린이나 진통제와 같은 약제, 위궤양, 위암, 식도암, 췌장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위장 질병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증상으로 이 소화불량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 원인 중에 헬리코박터균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위 내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대부분 소화불량, 이 증상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까? 예,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에서 소화성 궤양 환자는 80%가 헬리코박터균이 있었고 궤양이 없는 경우에는 20%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었습니다. 즉 무증상이면서도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전체에서 50%가량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증상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원인 중에 뭐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적인 영향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부모님에게 기능성 소화불량이 더 많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대규모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관련 유전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만성 소화불량 고위험군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족력이 있고 거기에 위험 환자이거나 어떤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화불량 자체가 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큰 병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이나 식도암의 증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소화불량 자체가 증상인데 만약에 소화불량을 겪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소화불량은 복부 팽만감, 복부 통증 등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속쓰림과 복통 등이 있거나 트림, 구토 등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위암이라든지 식도암 같은 큰 병의 그 어떤 전조 증상으로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거라면 그럴 때는 일반적인 속쓰림이나 불편감 말고 또 어떤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까? 조기 위암의 경우 80%에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메스꺼움이나 구토, 식욕 부진, 흑색변, 조기 포만감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진행성으로 위암이 된 경우에는 60%의 환자에서 체중 감소, 50%의 환자에서 복통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단순히 소화불량 증상 외에도 뭐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뭐 변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했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을 가야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병원을 좀 꼭 내원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나이에 따라 약간 접근 방법이 다른데요. 네. 55세 이상인 경우에 정상적인 식사 생활을 하는데도 체중 감소가 있거나 복통, 연하통, 반복되는 구토, 흑색변이나 혈변, 황달, 배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위암이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위암이 진행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어떤 증상이 있다면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의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만성 소화불량은 어떤 특정 원인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에게서는 불안 장애가 흔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통이나 구토 같은 그런 증상 말고도 어떤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소화불량증이 있는 3,872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불안 장애는 12.1%, 우울증은 9.2%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진단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진단 방법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소화기내과에서는 위 내시경 검사 흔하게 하시는 검사인데 이걸로도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닌 이상 뭐 소화불량의 원인을 대부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위 내시경을 하면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과 같은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완벽히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근데 사실 위 내시경 검사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위 내시경 검사는 얼마나 주기로 받는 게 좋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위한 검사 중에서 이 위 내시경 검사 말고 또 다른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예, 위내시경 검사 대신 위장 조형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사실 소화불량 정도는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방치하면 다른 질환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까? 예, 위염이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40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검진에 위 내시경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를 꼭 받아라라는 말씀이신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소화불량은 약국 가서 약 좀 많이 사드시는 걸로 그냥 관리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관리나 치료 없이 뭐 소화제라든지 제산제만 계속 먹어도 이게 괜찮은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시적인 증상이라면 소화제와 제산제를 복용하고 호전되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는데 계속 복용할 경우에 그 약제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그로 인해 내시경 검사 등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서 다른 질병을 놓칠 위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소화불량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큰 질환이 혹시나 있을 경우에 네, 그 질환 자체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 소화불량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것도 여쭤볼게요. 치료법 어떻게 되나요? 예, 만성 소화불량의 치료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제산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제균요법, 위장관 운동 촉진제 등을 사용합니다.
또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기능성 소화불량은 검사상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검사에 이상이 없는 환자에서 생활 습관이 문제였다면 그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이 만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다면 이거는 제균 치료를 하면 재발하지는 않나요? 제균 치료를 하더라도 음식물을 통해 다시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가족 간이라도 식기나 컵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예,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치료는 7에서 14일 정도 걸리고요. 헬리코박터균 치료 시에는 중간에 약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므로 치료 기간 중에 술을 드셔도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원인에 맞는 약물 치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도 당연히 더해져야겠죠. 네, 특별히 음식이 중요한 원인인데요. 네. 고지방 음식,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커피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양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연도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살면서 가벼운 소화불량은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인데요. 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잘 지켜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간에 간식을 드신다거나 늦은 시간에 폭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이나 금연, 절주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씩 신경만 써도 소화불량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원중 선생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